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강대국이 되는 비결. 2. 현대전 개념. 3. 한국은 프랑스와 일본을 추월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젠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며 중견국도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 US 뉴스월드 리포트는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의 대한민국을 선정했는데요. 이는 프랑스, 일본보다 앞선 수치였습니다. 즉 이미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방증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의 군사력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 나라의 강력함을 결정짓는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또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등에서 군사력 순위가 발표될 때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 나라의 강력함은 절대 단순히 군사력이나 군의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만 봐도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국제동맹, 군사력, 수출 등 6가지 지표에서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선정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문화 수준이나 시민의식 같은 민도 또한 한 나라의 강력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리면 민도와 군사력이 무슨 연관인지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사실 당연한 의문인데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라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사회화는 다소 동떨어져 있고 정형화된 체계를 갖춰야만 강력한 군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첨단 장비, 부하력 무기 등이 수반되어야만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단순히 군의 규모와 무기 체계로만 봤을 때 러시아의 패배는 불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서방 무기 체계가 월등해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절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 발발 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문화, 경제, 시민의식, 항전 의지 등 모형적인 부분에서 매우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군대와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민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또 다른 예가 바로 베트남전인데요. 미국의 패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국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서 갓 벗어난 베트남의 민도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베트콩 세출선멸 작전에 주력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군의 전술은 북베트남군의 점령지를 탈환하는 영토 분쟁의 형태였습니다. 이는 진영 논리를 떠나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미국의 목적이 아무리 공산주의, 확장 저지와 민주주의 확립에 있었다 하더라도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똑같은 외국의 점령군처럼 보았던 것입니다. 즉 얼핏 미군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베트남의 정치, 사회적 여건이 오히려 가장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던 건데요. 여기에 더해 북베트남군의 구성 공세를 계기로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반전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는 끝내 미군의 철수로 이어졌습니다. 역사에 미국의 첫 패배가 기록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보다 흑인 시위로 대표되는 내부의 인종 문제가 더 급한 불이었고 군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군사력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정치, 사회, 문화적 흐름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미국 국민들의 군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군인의 대우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일반 국민들도 군인을 존경과 존중의 자세로 대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미군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이 이래서 미군이 세계 최강이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97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처우는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영화 람보가 이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반전 시위를 주도한 청년층에게 베트남전 참전 용사는 악당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과 6월 25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중장년 층에는 패잔병이자 골칫덩이였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내 정치 문제와 국제경제 위기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베트남 참전 용사는 그저 사회 문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미군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과거인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문화와 시민의식이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부단한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모병제로 운명되는 미군이 정상적인 군대의 형태를 취할 수 없었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무기체계 등 물리적 요소가 아닌 민도 같은 무형적 요소가 군사력을 논할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에 만만치 않게 군의 문명화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현대전에서는 최하위의 소규모 부대까지 똑똑하고 생각할 줄 아는 군대가 강력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보면 이 유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영상에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군사결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멈춰 있습니다. 반면 군은 대단히 현대화된 구조인 대대전술단 BTG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는 군단 사단 대대로 이어지던 전통적인 구조를 군단 대대로 간소화한 대단히 파격적인 구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BTG에 대해 설명하자면 정찰을 목적으로 5대의 드론, 탑재 차량이 편제되어 있고 지휘를 위한 지휘 차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타격에는 전차 10대로 이루어진 1개 전차 중대와 40대의 보병전 투차, 6대의 자주박격 포획 12-20대의 자주포 또는 다연장 로켓포로 구성된 이 3개 기계화 포병 중대가 편제되어 있는데요. 방호에는 2대의 전자전 차량, 10대의 방공 차량이 배치되어 있고 지원에는 공병부터 의료 지원까지 다수의 지원 차량이 달아붙습니다. 대략 600,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한 개 대대가 정찰, 지휘, 타격, 방호, 지원까지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데요. 규모가 작은 만큼 기속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임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 유연해서 전면전이 아닌 지역 분쟁에 개입하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선진화된 군 구조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미군조차도 BTG까지는 시도하지 못하고 규모 면에서는 한 단계 위인 여단 전투단을 운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군의 구조만 최신화시키고 정작 소프트웨어인 군사결의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아주 간단한 임무마저 소화할 수 없었는데요. 기계와 보병은 속된 말로 닭돌뿐이고 포병은 아군의 위치도 파악하지 않고 그저 지역 제한만 생각하고 포탄을 쏟아붓는 지경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 BTG 소속이었음에도 당연히 제병협동은 어불성설이었고 아무리 강력한 전차라도 고작 제블린 한두 발의 뚜껑이 나에게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전체 전차 손실량 96.6% 달성, 기계화 장비 손실량 46% 달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만들어진 건데요. 즉 유연하지 못한 군의 사고가 전멸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군의 규모와 무기 체계의 수준만으로 한 나라의 강력함을 진단한다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3일이면 러시아가 이긴다 같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의 잘못도 있는데요. 오직 미국만이 가능한 현대전이라는 개념이 다수의 전문가가 오류를 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도대체 왜 그렇게 강력한 걸까요? 한국이 유럽의 평화를 지탱하고 있다는 외신의 특집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뒷받쳐준 덕분에 우크라이나로에 막대한 지원이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K9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중대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과거 K9을 탈락시키고 프랑스의 자주포를 도입했던 덴마크에서 다시 K9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덴마크 군사 전문가들이 K9을 밀어주기 위해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까지 방영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포브스에서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수백 대의 구형 곡사포를 제공하고 이를 한국의 우수한 K9으로 대체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의 K9 덕분에 나토 연국들이 무기고에서 오래된 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K9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성능의 자주포인지를 설명하며
여러 나토 회원국들과 다르게 덴마크는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는 모두 구형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K9을 도입하였다. 덴마크는 거의 동일한 전략을 추구했지만 대신 이스라엘포를 선택해 비판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프랑스제 차륜형 자주포 시저세자를 19대를 지원한 덴마크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 달리 K9 대신 이스라엘제 차륜형 자주포인 에트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덴마크 내부에서도 이는 잘못된 선택이라 비판받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보안회사 리스크 인텔리전스의 설립자이자 안보 전문가 한스 티노 헨스는 덴마크 역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의 선례를 따라 K9과 같은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헨스는 자신의 SNS에 나토 기가 몇 안은 궤도형 장갑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이는 차륜형 자주포를 장비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덴마크는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가 아닌 K9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12대를 추가로 구입했다는 소식에 지금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훌륭하고 강력한 결정이라며 덴마크와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할 다른 몇몇 국가들과는 다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덴마크에서는 노후화된 M1 공부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자주포를 도입하려 했었고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K9이 탈락하고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 시절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덴마크의 도입대 시절은 특별 사양으로 K9 수준의 완전 자동화 장전을 도입하여 뛰어난 연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시절을 실전 배치한 직후 덴마크군은 유튜브에 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덴마크의 새로운 자주포는 도입하자마자 무수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덴마크군의 첫 시저 시험 발사 영상에는 1만여 개의 싫어요가 달렸고 덴마크가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쓸모없는 놈이다. 매우 불안정한 데다가 설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이동성이 높지 않아 진흙탕에서는 운전할 수 없으며 운용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낫고 차라리 견인포가 이거보다 낫겠어. 전적으로 동의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 목표물을 조준하기 위해 많은 병사들이 필요하고 설정이 엄청나게 느려. 누군가는 이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테스트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진정한 전쟁이 아니었어. 탈레반은 중코나, 공군, 전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재래식 군대를 상대로 이 장난감은 곧 발견되어 빠르게 무력화돼버릴 거야. 애들 장난감 같은 잡동사니에 돈을 낭비하고 있어. 슈렌 스푸트 슈트 스포트 기능을 원한다면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나은 옵션일 거야. 이처럼 많은 이들이 덴마크가 시저 자주포를 선택한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라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155mm 차륜형 자주포 시저는 K9과 동일한 52구경장의 포신과 자동화 장전 장치, 디지털 사통 장치 등을 갖춘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투입되어 활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륜형 자주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가벼운 무게로 항공 수송이 가능하며 도로에서 훨씬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과 정비 측면에서도 궤도형 자주포보다 훨씬 용이한데요. 그러나 외부 장갑이 없다시피 하고 사격 승무원이 외부에 도출되기에 적의 대포병 사격이나 침투한 특수부대의 공격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포의 이점인 슈덴 스푸트, 발사 후 진지 이탈에 대해서도 발사하기 전 박멸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K9이나 PZH-2000처럼 정지 후 곧바로 사격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보다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차륜형 자주포는 최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게다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공여되어 운용 중인 18대의 시저 자주포 중 무려 16대가 퍼져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포격의 포신과 차체가 누적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트럭에 포를 올린 것뿐인 차륜형 자주포의 내구성 문제가 실제 전장에서 드러난 것이죠.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부 장갑을 갖추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박멸 과정 없이 사격 후 즉시 이탈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K9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완성도 높은 궤도형 자주포이면서도
차륜형 자주포 정도의 가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덴마크 군 내부에서도 당시 시저가 아닌 K9을 도입했어야 했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서 덴마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저 거의 전량을 지원 보냈다고 합니다. 덴마크 육군은 현재 총 24대의 시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고중 19대 지원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비 가동률까지 고려한다면 작동되는 자주포는 거의 전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지만 도입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신무기를 거의 전부 보내버렸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최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낸 12량의 시저 자주포가 덴마크에서 주문했던 물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덴마크에서 무기 수령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덴마크 군에서도 시저 도입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주포, 전력이 비어버린 덴마크가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 애트모스 2000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결정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애트모스 2000 자주포는 시저와 거의 유사한 스펙의 차륜형 자주포이지만 시저의 장점이었던 자동 장전 장치도 갖추어지지 않아 오히려 연사 속도는 더 느려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시저 자주포를 도입하기 직전 계약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협상이 완료되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콜롬비아 측에서 마음을 바꾼 것인데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콜롬비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여기까지 성장하여 이제는 덴마크에서도 한국 무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한국 전쟁 당시 덴마크는 MS 유틀란디아 병원선을 통한 대규모 의료 지원을 보내왔었습니다. 당시 덴마크 사람들이 본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자 세계적인 방산 수출 국가가 되었으니 감회가 남다를 만도 한 것 같은데요. 최근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어떻게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했었다. 본 영상에서는 덴마크 군사 전문가가 한국 방산이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어떻게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유럽의 변기창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4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거대한 공업 국가인 한국은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군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요구하는 즉시 신속한 생산과 납품이 가능합니다. 자국 무기를 해외에서 제조하는데 매우 인색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무기 수출 사업에 있어 유연한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계약 성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연스레 형성된 규모의 경제 덕분이죠. 손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이유들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PZH-2000, 시저 등 유럽의 대표 자주포들과 K9 자주포를 비교하며 얼마나 훌륭한 무기 체계인지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면전을 통해 현대전장에 맞는 형태의 자주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판가름 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지금 최고의 효자 상품 K9이 또 한 번 대규모 실적을 가져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8조 원을 더 쓰더라도 전투기 도입 물량을 늘려야 한다. 혼란한 동북아 정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전술기는 700대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하면서 순수 국산 전투기 KF-21의 양산 물량을 기존 120대에서 300대로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F-35A 60대, F-15K 59대로 이뤄진 120대 규모의 하위급 전력과 KF-21 300대, 또 F-16V 사양으로 개량된 KF-16U 132대로 구성된 430여 대 규모의 미들급 전력을 확보하고 FA-50을 90, 140대 정도 추가 양산해 최대 FA-50, 200대로 통일된 로우급 전력으로 총 700, 750대 규모의 전술기 전력을 구축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공군에 맞대응할 대공군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바로 예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KF-X 사업이 시작될 때 우리 기술진은 KF-21의 목표 단가를 약 7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연이은 미국발 금리 상승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며 여러 국가로부터 각종 첨단 부품을 사들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KF-21의 예상 단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당 단가가 1,000억 원을 넘지 않았으나 천룡 공대지 미사일, 한국형 대방사 미사일 등 KF-21과 통합될 각종 무장과 여러 예비 부품의 비용을 생각하면 필요 예산은 대당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KF-21 보라매를 180대 더 양산하기 위해서는 양산 수량 증가에 따른 단가 하락 같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소 18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90, 140대에 FA-50을 더 생산한다면 못해도 5, 6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전술기로 인해 추가로 편제될 전투 비행단과 항공기를 보관할 이글루 등의 각종 시설의 예산도 추가되는데요. 이렇게 다 따지다 보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군력 증강을 위해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에 이르는 정말 어마무시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생산 규모를 고려해 5년으로 예산을 나누더라도 한 해마다 6조 원의 예산이 오직 전술기 추가 확보에 투입되는 겁니다. 사실 이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홀로 KF-21을 양산하는 건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여러 우방과 함께 공동생산에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전술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해 국방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 경제를 크게 개선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전술기 700대를 확보할 수 있는 대공군 확보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최악의 적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하이급인 제20을 최대 1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해 40, 50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2025년까지 제20 250대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이에 더해 FC-31로 불렸던 중국판 F-35인 J-35의 양산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0년대 초반까지 적어도 500대 이상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전술기 전력을 크게 개편했습니다. 구식화된 F-15J 대부분과 가성비 폭망이던 일본산 F-2 전량을 폐기하는 대신 F-35A, B형 147대와 F-15J의 첨단 개량형인 F-15G 68대를 확보해 하이급 전투기 215대로 구성된 항공 전력을 구성해 중국의 스텔스 전력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한국은 60대의 F-35A와 59대의 F-15K가 현재 예정된 하이급 전력의 전부입니다. 추가로 20대의 F-35B가 계획되고 있으나 이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서 사실상 총합 120대의 하이급 전투기로는 500대 이상의 5세대 스텔스기와 수천 대의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 중국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이급뿐 아니라 미들급 전력으로 스텔스기를 상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의 미들급 전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2022년 현재 우리 군이 가진 미들급 전력은 F-16 PBU 34대와 KF-16 132대가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F-16 PBU 34대는 노후화로 퇴역이 예정되어 있으니 사실상 KF-16 132대가 우리 공군 미들급 전력의 전부인데요. 다행히 F-16V 사양의 KF-16 배량이 이루어져 미들급 전력이 아예 무력화되는 참극은 피한다는 게 유일한 위안입니다. 하지만 KF-16U는 중국의 4세대 이상 전투기를 상대로 우세를 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5세대 전투기를 근거리에서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되긴 하지만 대등한 전투를 펼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대로라면 우리 공군 전력으로 자주 국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오산, 오키나와 시모노세키의 주둔한 미 공군과 미 해군 항공대의 도움이 없다면 사실상 중국 공군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을 단숨에 해결해 줄 해결사가 있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4.5세대 전투기이지만 블록 3을 통해 5세대기로 업그레이드하고 나아가 멈티가 가능한 5.5세대기로 개량할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시험 비행이 한참 진행 중인 KF-21 보라매가
계획대로 120대가 양산된다면 암울하던 우리 공군의 상황을 단숨에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의 허리를 맡을 미들급 전투기가 132대에서 252대로 늘어나면서 중국 공군의 수직 추력인 4.5세대 이하의 전투기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 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스텔스기 500대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KF-21은 고성능 이사 레이더와 아르스트가 있어 근거리에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게 가능할 뿐 아니라 스텔스기의 유일한 약점인 적외선을 노릴 수 있는 5세대 IR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한국은 4.5세대 전투기라 하더라도 중국제 스텔스기를 격추할 능력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블록 3으로 개량해 5세대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 될 경우 숫자만 많은 스텔스기의 경기라 할 수 있는 중국제 스텔스기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이 기존 계획대로 120대가 무사히 양산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공군은 직면한 문제 중 대다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로우급 전투기의 부족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은 로우급 전투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됐는데요.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투기 손실은 무려 278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가 로우급 공격기 전력인 수-24와 수-25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은 수백 대의 전폭기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항공 지원을 요청하는 러시아 지상군을 위해 사거리가 100km 되는 정밀 유도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이 정밀 유도 무기 PGM을 사용할 전폭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력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투입해야 하는 곳에 투입하고 비교적 중요도가 낮지만 항공 지원이 필요한 곳에 로우급 전력인 수-24와 수-25를 대거 투입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접 지원을 위해 적응 비행하던 러시아의 공격기들은 서방의 지원으로 받은 레이더 연동, 자주대 공포 게파드, 스팅어 같은 램페지 등 첨단 단거리 방공 무기로 저층 방공망을 강화한 우크라이나군에게 말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격기 투입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근접 항공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군에서 납다 못해 썩어가는 F-4 팬텀이와 KF-570호를 퇴역시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근접 항공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로우급 전투기임에도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 FA-50을 개발하고 각종 유도 폭탄을 대량 도입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00km 넘는 국산 유도 폭탄 KG-12와 젠, 윌뎀 등 사거리가 긴 대형 유도 폭탄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이 폭탄들을 초음속 비행과 정밀 유도가 가능한 FA-50의 시로 먼 거리에서도 안전한 근접 항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 증거로 현재 한국은 무려 10,000발에 가까운 정밀 항공 폭탄 재고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입니다.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량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폭탄을 투하할 FA-50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숫자가 많아야 할 로우급 전력이 불과 60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는 10,000발의 유도 폭탄이 있어봤자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가 추락해도 지금이라도 당장 버리는 게 당면한 F4와 F5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거라도 갖고 가야 로우급 전력을 150대 내외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익히 알려졌다시피 이것도 한계입니다. 두 전투기 모두 2030년이 되기 전에 공군에서 퇴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FA-50을 서둘러 추가 양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90대를 더 양산해서 로우급 전력 150대를 유지하자는 주장부터 140대를 추가 양산해 이참에 로우급 전력을 200대로 확보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KF-21 보라매의 단가를 좋게 봐줘도 800억 원 이상이라 보라매가 쓸 무장과 새 시설에 투입할 예산을 200억 원 정도로 낮게 잡아도 보라매 1대를 추가하는데 1,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해 보라매 180대를 추가하려면 1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여기에 FA-50 140대를 더한다면 인건비나 부대 창설 등 여러 변수를 빼더라도 2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됩니다. 또 인력도 문제입니다. 최근 병역 자원이 급감하며 공군 역시 직업군인과 군무원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면이 기술 직군인 정비 인력 역시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수백 대의 전술기를 추가 양산하면서 이와 함께 늘어날 만명 단위의 공군 인력에게 지급할 예산과 또 이들이 사용할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최근 한국 무기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공동 개발국을 늘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좋은 사례가 미국의 F-35입니다. F-35는 우리 군에서도 최고급 기종으로 분류할 만큼 우수한 기종이지만 그만큼 어마무시한 개발비가 들었습니다. 2001년 미 국방부는 F-35의 개발과 양산에 쓸 총사업비를 272조 원이 사용되리라 예측했지만 2022년 현재 F-35의 총사업비는 1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2268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사업비가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4년치 정부 예산에 달하는 금액으로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비 증가에도 F-35 개발은 결국 성공했고 최근 들어서는 양산 단가가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대당 가격이 1,000억 원 밑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희망성린 전망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는 공동개발을 통한 규모의 경제 덕분입니다. F-35 개발에는 미국의 최후 강국들이 여럿 참여했습니다. 완성된 기체를 타국보다 빨리 구매하는 조건으로 개발비를 보탠 건데요. 이 덕에 미국은 수천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여러 동맹에게 수백 대의 F-35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장사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건 KF-21을 가진 대한민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똑같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지구상에서 KF-21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호주, 폴란드처럼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나라들과 KF-21의 공동 생산을 통해 이후 6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대의 KF-21을 수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통해 막대한 항공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단가로 전투기를 양산하고 남는 예산으로 인력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국군의 전술기 전력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산 수출이 자주국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디 우리 정부와 군의 현명한 선택으로 혼란한 동북아 정세를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공군 전력을 기대하겠습니다.